한국에서 제일 데리고.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봉 5억 스위스 은행가가 한국 시장에서 목격한 장면 때문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범죄 아니야?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찍은 영상은 불과 3일 만에 전 세계 2,300만 뷰를 기록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스위스에서 이러면 국가 비상사태,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일로 그녀는 3년 전 그 한국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마 라고 딸에게 했던 말을 철회하고 사과 편지까지 썼다고 합니다. 과연 스위스 은행가가 한국 시장에서 충격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 사는 안나 브루너라고 합니다. 56세의 UBS 은행 리스크 관리 이사죠.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 일이 있기 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증오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딸을 뺏어간 나라였거든요. 2024년 10월 15일 새벽 3시 30분. 스위스의 차가운 가을 밤이었죠. 저희 집은 취리히 외곽의 고급 아파트인데 은행 금고처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지문 인식, 홍채 스캔, 24시간 경비까지. 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보안에는 특히 민감했거든요. 갑작스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겠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 울렸고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털며 급하게 침실에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새벽 전화는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전화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피, 제 딸이었어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에 밝은 소피가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엄마, 저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대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출혈이 있어서. 임신 7개월인데 조산 위험이 있대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순간 3년 전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절대 안 돼. 제가 얼마나 크게 소리쳤던가요. 문화가 너무 달라.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너 고생할 거야. 하지만 엄마, 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겨우 1년 사귄 것 가지고 뭘 안다고? 스위스 남자와 결혼해야 안전해. 같은 문화권이어야 행복할 수 있어. 제 편견은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한국? 아직도 개발도상국 아니야? 여자 인권도 낮고 시댁 문화도 복잡하고. 너 거기 가서 시집살이 하면서 살 거야? 심지어 저는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결혼식이에요. 평생 단 한 번뿐인 그 순간에 엄마가 없었다니. 남편 토마스가 혼자 다녀왔죠. 돌아와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나, 우리가 틀렸어. 태연이는 정말 좋은 청년이야. 소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제 편견의 벽은 너무나 높았거든요. 그 후 3년 동안 소피와의 연락은 뜸했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짧은 안부 전화 정도였죠. 제가 먼저 벽을 쌓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딸이 위험한 상황에서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토마스를 깨웠어요. 여보, 소피가. 우리 딸이 위험해. 토마스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당장 한국으로 가자. 우리는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검색했어요. 다행히 아침 8시에 취리히에서 인천으로 가는 직항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왜 딸의 선택을 믿어주지 못했을까? 토마스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좋은 부모가 되면 돼. 하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소피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토마스가 혼자 찍어온 것이었죠.
한복을 입은 소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옆에 선태연이라는 청년도 단정하고 신뢰감 있어 보였어요.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12시간은 마치 1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시간마다 시계를 확인했지만 시간은 정말 더디게 갔어요. 소피는 괜찮을까? 아기는 무사할까? 혹시 내가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토마스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소피는 강한 아이야. 분명 잘 견디고 있을 거야. 그래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딸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거든요. 엄마가 필요할 때 곁에 없었구나. 임신해서 힘들 때도,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아기 용품을 준비할 때도. 다른 엄마들은 딸과 함께 했을 텐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옆자리 승객들이 볼까봐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렸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한국인 청년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이시죠? 저 김태연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사위였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처음 보는 거였죠.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으니까요. 태연은 피곤해 보였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피는 지금 안정을 찾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미안해졌습니다. 3년 동안 차갑게 대했던 며느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태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소피가 매일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를 해요. 특히 어머님 요리가 그립다고. 스위스식 감자 요리를 해달라고 자주 말하곤 했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딸이 걱정되셨겠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태연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소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 아끼고 사랑할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는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 순간 제 편견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과연 딸은 어떤 마음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3년 만에 재회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다니.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태연이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소피가 기다리고 있어요. 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소피의 모습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제 딸이었습니다. 엄마. 소피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딸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3년 만에 포옹이었죠. 엄마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소피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저를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토마스도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이제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병실에는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태연이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소피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려. 우리 며느리인데 당연한 거죠. 소피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복덩이를 보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품었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조산 위험이 있으니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앞으로 2, 3주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3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회사는 휴가를 내면 되니까. 소피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정말 UBS 은행에서 그렇게 오래 휴가를 낼 수 있어?
너보다 중요한 건 없어. 이제야 깨달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소피의 상태가 안정되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병원 음식만 먹으니까 좀 그래. 시장에 가서 과일이라도 사올래? 한국 과일 정말 맛있거든. 시장, 대형마트 아니고? 아니, 재래시장이 훨씬 신선하고 좋아. 우리 집 근처에 통인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정말 좋아. 저는 솔직히 재래시장이라는 곳이 낯설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포장된 슈퍼마켓에서만 장을 봤거든요. 토마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시장이 안전한가? 우리가 가도 되는 곳인가? 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한국 시장은 정말 안전해요. 오히려 재미있으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태연의 안내로 통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장까지 가는 길에 태연이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국의 재래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이죠. 어머님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특별하길래?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단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싱싱한 과일 있어요. 오늘 들어온 생선이에요. 스위스의 조용한 슈퍼마켓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그런데 시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지? 길바닥에, 그것도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고급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 송이에 5만 원이 넘는 샤인머스켓이 그냥 상자째로 놓여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는 이런 고급 포도는 반드시 냉장 진열대 안에, 그것도 개별 포장해서 팔거든요. 도난 방지 태그는 기본이고요. 태연아, 이거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거야?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더니 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서는 이게 일상이에요.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토마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안 훔쳐간다고? 그게 가능한가?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금은방이 있었는데 정말 길거리 노점에서 금목걸이와 반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안 요원도 유리 케이스도 없이 그냥 진열대에 올려놓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스위스에서 제가 일하는 UBS 은행만 해도 수십 개의 보안 장치가 있어요. 금고는 물론이고 일반 사무실조차 3중 보안이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백만 원짜리 금부치가 그냥 길거리에? 도둑은 어떻게 막아요? CCTV는 어디 있죠? 보험은 드러났겠죠? 제가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지만 태연은 그저 온화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한국에서는 서로를 믿어요. 그 신뢰가 최고의 보안이죠. 신뢰가 최고의 보안이라니. 리스크 관리가 직업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토마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운영하는 보안 회사가 여기서는 필요 없겠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위스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보안 시스템이 여기서는 전혀 필요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을 더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한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맛보고 사세요. 그러면서 샤인머스켓을 한 알 따서 건네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위스에서는 시식도 직원이 정해진 분량만 나눠주는데 여기서는 손님이 직접 따서 먹어도 된다는 거였거든요. 이러다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한두 알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가고 아니면 안 사면 되죠. 서로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서로 믿으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생선 가게였어요. 커다란 수조에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는데 가격표를 보니 킹크랩 한 마리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비싼 해산물이 그냥 야외 수조에 있었어요. 누구나 손을 넣을 수 있는 곳에요. 저 킹크랩이 정말 15만 원이에요? 네, 어머님.
러시아산 킹크랩이라 비싸요.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안도 없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생선가게 사장님이 제 말을 듣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장사한 지 20년인데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손님들이 더 정직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히려 가끔 실수로 거스름 돈을 더 드리면 꼭 돌아와서 돌려주고 가세요. 어제도 할머니 한 분이 5천 원 더 받았다고 돌려주러 오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계산대에서 동전 하나까지 정확히 확인하고 영수증도 꼼꼼히 체크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철저함이 없어도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떡볶이 가게를 지나가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돈통이 그대로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 돈통이 왜 열려 있죠? 태연이 설명해 주었어요. 아, 주인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 가신 것 같네요. 손님들이 알아서 계산하고 가요. 알아서 계산한다고요? 네, 떡볶이 가격이 붙어 있으니까 그만큼 내고 거스름 돈도 알아서 가져가죠. 토마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데 정말 그랬어요. 스위스에서는 회사 내부에서도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감시 카메라로 확인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신뢰가 가능했으니까요. 채소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싱한 상추, 깨씹, 시금치가 그냥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가격표만 붙어 있을 뿐이었죠. 손님들은 자유롭게 만져보고 필요한 만큼 봉투에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만져도 되나요? 위생은요? 제가 물었더니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다들 깨끗한 손으로 고르세요. 그리고 매일 새로 들어오니까 신선해요. 그때 한 손님이 상추를 고르다가 실수로 몇 장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직접 주워서 버려진 상추는 따로 모아놓는 통에 넣더군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괜찮아요. 조심해서 고르세요. 이런 사소한 배려와 양심이 시장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에는 작은 분식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벽에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거든요. 돈이 부족하신 분은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배고프신 분은 무료입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분식집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가끔 돈이 모자란 학생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오세요. 그럴 때는 그냥 드시라고 해요.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으러 오시고 못 갚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다들 꼭 갚으러 와요. 어떤 분은 몇 년 후에 찾아와서 그때 못 갚은 거 갚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들도 그 믿음에 보답해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신용카드도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는데 여기서는 외상도 가능하고 심지어 무료로 주기도 한다니. 토마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스위스에서 자랑스러워하던 시스템이 사실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 만든 거였나?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스위스의 시스템이 사실은 불신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제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생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믿지 말고 검증하라는 원칙으로 살아왔는데 여기서는 검증하지 말고 믿어라가 원칙인 것 같았어요. 과일을 사면서도 계속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과 5개 주세요. 제가 말하자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6개를 담아주었어요. 하나 더 드릴게요. 덤이에요. 아니, 괜찮아요. 5개만. 에이, 멀리서 오신 손님인데 하나 더 드셔야죠. 맛있게 드세요. 이런 덤 문화도 신기했습니다. 정확한 개수, 정확한 무게로만 거래하는 스위스와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돌아가는 길에 태연이 물었어요. 어머님, 한국 시장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에요.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하지? 정말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까? 이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일까?
의무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본 것은 분명 현실이었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것. 병실에 돌아와서 소피에게 과일을 깎아주면서 저는 오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놀라웠어.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니? 소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저도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이런 문화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금발의 백인 여성이었는데 저희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 혹시 유럽에서 오셨어요? 그 여성과의 만남이 제 생각을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을 잉그리드 밀러라고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45세의 주부로 남편이 삼성전자에 파견 나와서 3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유럽 분들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반가워요. 잉그리드는 우리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했습니다. 타국에서 같은 유럽인을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병원 카페테리아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소피가 괜찮다고 해서 저희는 잉그리드와 함께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고향 이야기, 한국 생활 적응기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시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오늘 통인시장에 갔었는데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보안도 없이 비싼 물건들을 길거리에서 파는데. 그러자 잉그리드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시장이요. 저도 처음엔 충격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체념했어요. 체념이요? 네, 여기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위생이나 보안 면에서는 정말 후진적이죠. 잉그리드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음식을 쌓아놓고 파는 것도 그렇고, 맨손으로 음식을 만지는 것도 그렇고, 독일이었다면 당장 영업정지예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본 시장은 나름대로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직하고 서로 신뢰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잉그리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뢰? 그건 그냥 시스템이 미비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보안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믿는 척하는 거죠. 토마스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도난 사고가 없다면 그것도 나름의 시스템 아닐까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폐기한 방식들이에요. 잉그리드는 계속해서 한국의 여러 면을 비판했습니다. 시장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체계가 없어요. 모든 게 대충대충이죠. 아, 그리고 딸이 아시아 남자와 결혼하신다고요? 힘드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3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가부장적이고 시댁 문화도 복잡하고 유럽 여자들이 적응하기 정말 힘들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잉그리드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막상 다른 사람 입에서 듣자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제 사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피를 아끼고 사랑하죠. 지금은 그래 보여도 결혼하고 나면 달라져요. 한국 남자들은 다 그래요. 잉그리드와 헤어지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보, 잉그리드 말이 맞는 걸까?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본 건 분명 달랐잖아. 태연이도 좋은 사람이고. 다음 날, 저는 혼자서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잉그리드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관찰해보려고 했죠. 아침 일찍 시장에 도착하니 상인들이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잉그리드가 말한 대충대충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과일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얼음을 새로 갈아 넣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정성스럽게 가게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아주머니, 매일 이렇게 준비하세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어봤더니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깨끗해야 손님들이 믿고 사가죠. 우리도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자 어제와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과일을 고르다가
실수로 사과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금이 간 사과를 들고 과일 가게 아주머니에게 갔습니다. 이거 제가 떨어뜨렸어요. 사갈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할머니. 실수하신 건데요.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으니 사야죠. 결국 할머니는 금 간 사과 값을 내고 갔습니다. 또 다른 가게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포도를 만지작거리자 엄마가 타일렀습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사는 것만 만져야지. 왜요? 다른 사람들도 사야 하니까. 우리가 다 만지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모여서 시장의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육점에서는 더 놀라운 일을 봤어요. 한 손님이 고기를 산 후 집에 가서 무게를 다시 재봤는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100g 더 주셨네요. 돈 더 드릴게요. 아이고, 그냥 드세요. 제가 실수한 건데. 아니에요. 정확히 계산해야죠.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신다는 반찬 가게도 들렀습니다. 어머님이세요? 태연이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소피 괜찮아요? 많이 걱정되시죠? 네, 다행히 안정을 찾았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무슨 덕분이에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가족. 그 말에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러 가지 반찬을 싸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이웃들이 많이 도와줬죠. 30년이요? 네. 그동안 한 번도 도둑 맞은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실수로 거스름 돈 덜 드리면 다시 찾아와서 더 주고 가세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시장이 단순한 거래 장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있고 정이 있고 역사가 있는 곳이었죠. 떡집 할머니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혹시 손님들이 돈 안 내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가끔 깜빡하고 안 내는 사람 있죠. 그런데 꼭 다음에 와서 내고 가요. 어제 깜빡했다면서요. 정말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믿어주면 대부분 그 믿음에 보답해요. 시장 한복판에 있는 국수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6,000원짜리 잔치국수였는데 양도 푸짐하고 맛도 좋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벽에 붙은 메모였습니다. 김치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공짜입니다. 스위스였다면 김치 하나도 추가 요금을 받았을 텐데. 국수집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김치를 공짜로 더 주시면 손해 아니에요? 김치 좀 더 먹는다고 망하지 않아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게 더 중요하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국수집 사장님께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사장님, 오늘은 돈이 모자라서 다음 주에 연금 나오면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어르신. 그냥 드세요. 아니야, 꼭 갚을게. 알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이런 따뜻한 정이 시장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잉그리드가 말한 후진적인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도로 발달한 신뢰 시스템을 봤죠. 서로를 믿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화. 그것이 어떤 보안 시스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소피와 태연, 그리고 토마스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의 경험을 나눴어요. 정말 놀라워. 이런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죠. 정. 그 따뜻한 단어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날도 시장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로비에서 잉그리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계속 시장에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안나 씨, 정말 매일 그 시장에 가신다고요? 네, 정말 흥미로운 곳이더라고요. 잉그리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무슨 문제요? 일단 위생부터 엉망이에요. 길거리에 음식을 그냥 쌓아놓고
파리도 날아다니고 독일이었으면 즉시 폐쇄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상인들이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던데요. 잉그리드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청소예요? 유럽 기준으로는 전혀 위생적이지 않아요. 냉장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불투명해요. 외국인이면 더 비싸게 받는다고 들었어요. 정찰제가 아니라 흥정을 해야 하고, 정말 후진적이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안나 씨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여기 살면서 많이 당했어요. 잉그리드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과일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반이 썩어 있었어요. 항의하러 갔더니 그럴 리 없다고 발뺌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거스름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혹시 언어 문제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잉그리드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해라니요. 저도 한국어 조금은 해요. 분명히 사기당한 거예요. 그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나 씨,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에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곳은 더 그래요. 하지만, 그리고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고요? 정말 걱정되네요. 한국 시댁은 정말 힘들어요. 며느리를 하인 취급해요.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토마스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잉그리드 씨,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한국인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시댁 때문에 힘들어해요. 잉그리드는 계속해서 한국의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했습니다. 음식도 너무 맵고 공기도 나쁘고 교통도 복잡하고 솔직히 왜 여기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만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 저도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거든요. 그래도 좋은 점도 많지 않나요? 사람들도 친절한 척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외국인 무시해요. 잉그리드와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부정적인 시각을 고집했죠. 헤어지면서 잉그리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안나 씨도 조금 더 있어 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 내가 본 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잉그리드 말대로 속고 있는 걸까? 소피에게 잉그리드와의 대화를 이야기했더니 소피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 그분은 마음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3년이나 살았다고 하던데 30년을 살아도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엄마는 며칠 만에 많은 걸 보셨잖아요. 태연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보면 나쁜 것만 보이는 법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보면 좋은 것도 보이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잉그리드의 말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해보자.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해.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꼼꼼히 비판적으로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죠. 시장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일은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일들이 진열된 상태를 자세히 봤어요. 확실히 스위스의 슈퍼마켓처럼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일들은 모두 신선했고 상한 것은 바로바로 골라내고 있었어요. 파리가 날아다닌다는 잉그리드의 말도 확인해봤습니다. 여름이 아니어서 그런지 파리는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상인들이 계속 쫓아내고 있었죠. 가격 문제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가격표가 명확히 붙어 있었고 모든 손님에게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었어요. 외국인이라고 더 받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상인들이 많았죠. 어디서 오셨어요? 스위스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덤 문화가 잉그리드에게는 불투명한 가격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면서 일부러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거 얼마예요?
킬로에 15,000원이에요. 너무 비싼데. 좀 깎아주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는 정찰제예요. 대신 조금 더 드릴게요. 정확한 가격, 하지만 인간적인 배려. 이것이 한국 시장의 방식이었습니다. 점심때는 일부러 작은 식당에 가봤습니다. 잉그리드가 말한 비위생적인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간 식당들은 모두 깨끗했어요. 물론 유럽의 미슐랭 레스토랑 같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위생적이었습니다. 주방이 오픈되어 있어서 조리 과정도 다 볼 수 있었고 식재료도 신선해 보였어요. 한 김밥집에서는 아주머니가 장갑을 끼고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항상 장갑 끼고 하세요? 그럼요. 맨손으로 하면 안 되죠. 손님들 드시는 건데. 청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구청 직원들이 시장을 돌면서 위생 점검을 하는 모습도 봤어요. 정기적으로 점검 나오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요. 위생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잉그리드가 말한 것과는 달리 관리 감독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시장 구석구석을 다 둘러봤어요. 확실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조금 어수선하기도 했고 모든 것이 최첨단은 아니었죠. 하지만 후진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 냄새 나는 활기찬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불렀어요. 아가씨, 이거 가져가요. 귤 몇 개를 봉투에 담아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매일 오시는데 맨날 구경만 하고 가시면 어떡해요. 이거라도 드세요. 공짜로 주시는 게 미안해서 다른 과일을 사려고 했더니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정이에요. 정. 또 그 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잉그리드는 왜 이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을까? 아마도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편견의 렌즈로 보니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날 밤, 태연의 부모님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가 처음에 태연이가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했어요. 시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소피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요. 시어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소피가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우리 문화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딸 같아요. 정말로. 그분들의 진심 어린 말씀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가 소피를 반대했던 게 정말 후회돼요.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진짜 가족이니까요. 진짜 가족.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잉그리드는 이런 따뜻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경험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시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으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잉그리드와의 대화 이후 저는 더욱 객관적으로 한국 시장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편견 없이, 하지만 비판적 시각도 유지하면서요. 새벽 5시,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인들이 어떻게 하루를 준비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했을 때 시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트럭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내리고 있었고 상인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과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일찍부터 나오세요?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요. 좋은 물건 받으려면 일찍 움직여야죠. 힘들지 않으세요? 30년 했으니까 이제 몸에 뱄어요. 손님들한테 좋은 거 드려야죠. 상한 과일은 따로 분류해서 버리고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할인 판매용으로 따로 놨습니다. 청소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고 가게 앞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청소하세요? 당연하죠. 깨끗해야 손님들이 기분 좋게 장 보시죠. 생선 가게는 더욱 철저했습니다. 얼음을 새로 갈아 넣고 생선 진열대를 소독하고
비늘이나 내장은 즉시 치웠어요. 위생이 생명이에요. 특히 생선은 더 조심해야 해요. 생선 가게 아저씨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상인들끼리의 협력이었어요. 김 사장님, 오늘 배추 좀 나눠주세요. 제 것 떨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필요해요? 서로 부족한 걸 나눠주고 도와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 7시쯤 구청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상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응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확인하세요. 직원들은 냉장고 온도, 유통기한, 청결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 가게에서는 미세한 문제를 지적받았어요. 여기 온도가 조금 높네요.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정할게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저는 특별히 금은방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도난 사고가 없는지 궁금했거든요. 금은방 사장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금을 팔면 위험하지 않나요?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20년 장사했는데 도난 한 번 없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시장 사람들이 다 지켜봐요. 수상한 사람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그리고 손님들도 정직해요. 실제로 관찰해보니 금은방 주변 상인들이 은연중에 신경 쓰고 있었어요. 공동체적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 저는 일부러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면서 거래를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상인들이 정확하게 거스름 돈을 줬어요. 한 번은 제가 일부러 돈을 더 냈는데, 손님, 10,000원 더 주셨어요. 바로 돌려주더군요. 오후에는 특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갑을 일부러 과일 가게 진열대에 놓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5분도 안 돼요.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손님, 지갑 놓고 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자 안심한 표정으로 지갑을 건네주셨어요. 큰일 날 뻔했네. 조심하세요. 또 다른 실험으로 물건값을 계산할 때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얼마라고 하셨죠? 3,000원이에요. 정확한 가격을 다시 말해주고 영수증까지 써주려고 했어요. 떡볶이 가게에서는 정말로 주인이 없을 때 손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한 학생이 떡볶이를 먹고 돈을 내는데 거스름 돈을 정확히 가져가더군요. 심지어 동전이 모자라자 옆 가게에서 바꿔서 정확한 금액을 넣고 갔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하루 종일의 관찰을 정리했습니다. 시장은 분명 최첨단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름의 질서와 시스템이 있었고, 무엇보다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서려는데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님, 하루 종일 시장에 계셨네요? 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요.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게.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라요. 하지만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서로 믿고 사는 거죠.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각 나라마다 다른 방식이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연에게 물었어요. 정말 사고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전혀 없다고는 못하죠. 하지만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생기더라도 대부분 실수인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양심을 지키려고 해요. 체면 문화가 일종의 사회적 규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병실에 돌아와서 토마스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하루 종일 관찰했는데 정말 놀라워. 우리가 스위스에서 기계적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걸 여기서는 실내로 해결하고 있어.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보안 회사에서 수억 원 들여서 만드는 시스템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 소피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한국이 좀 다르게 보이시죠? 응, 정말 다르게 보여.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 시스템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다. 실내로 작동하는 하나의 생태계였다. 잉그리드는 왜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 아마도 자신의 기준과 다르면 모두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제 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여기서는 아직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확신을 가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비판적 관찰자가 아닌 이 실내 생태계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또 오셨네. 오늘은 뭐 좀 사가세요. 네. 오늘은 많이 살게요. 웃으며 과일을 고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의 바탕에는 신뢰가 있다는 것을.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시장에서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82세의 박춘자 할머니였어요.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죠. 할머니, 여기서 얼마나 장사하셨어요? 60년 됐지.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60년, 한 자리에서 60년을 장사하셨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겠네요. 그럼, 예전에는 여기가 논밭이었어. 서울이 커지면서 시장이 된 거지. 할머니는 앉으라고 의자를 권하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돈도 없고, 물건도 없고. 근데 이웃들이 도와줬지. 서로 품앗이하고, 나눠 먹고. 품앗이요? 서로 돕는 거야. 내가 바쁘면 옆집이 봐주고, 옆집 바쁘면 내가 봐주고. 돈 안 받고, 그냥 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사회의 뿌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요즘도 서로 그렇게 도와요? 물론이지. 저기 과일집 영희 봐. 애기 낳고 한 달 동안 못 나왔는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가게 봐줬어. 무료로요? 무료가 뭐야? 가족인데. 나중에 내가 아프면 영희가 도와주겠지. 이런 상호보조 시스템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외국에서 왔다며? 거기는 어때? 스위스에서 왔어요. 거기는 모든 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시스템? 네, 법이나 규칙, 계약 같은 거요. 모든 걸 문서로 하고 증거를 남겨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편할 수도 있겠네. 근데 정은 있어? 그 질문에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신용이 중요해. 한번 신용 잃으면 여기서 장사 못해. 돈은 다시 벌어도 신용은 못 되찾아. 어떻게 신용을 지키죠? 손님한테 정직하고, 이웃한테 착하고, 약속은 꼭 지키고. 그게 다야. 할머니의 단순한 원칙이 오히려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와서 물을 샀어요. 할머니가 잔돈을 거슬러 주려는데 손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그냥 가지세요. 아니야. 200원이라도 돌려줘야지. 지난번에 더 주신 것도 있는데 뭐려. 이런 작은 실내의 거래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저는 소피와 함께 병원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엄마, 이제 한국이 좀 이해되세요? 응, 많이 이해됐어.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부럽기도 해. 뭐가 부러우세요? 사람들 사이의 신뢰? 따뜻함. 스위스에서는 모든 게 차갑고 기계적이거든. 소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태연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셨잖아요. 솔직히 많이 상처받았어요. 엄마가 제 선택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해, 소피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엄마도 제가 걱정되셨던 거잖아요. 낯선 나라, 낯선 문화. 그래도 내가 너무했어. 결혼식에도 안 가고. 소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년 만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오후에 병실로 돌아왔을 때 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사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반대하셔서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한국인이라서 무시하시는 건가. 태연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소피가 늘 말했어요.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기다리자고. 태연아.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머님이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보니
정말 감동이에요. 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소피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어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했다니. 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라도 받아주시니 감사해요. 토마스도 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자네는 훌륭한 사위야. 내가 자네를 의심했던 걸 용서해주게.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정이라는 문화예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돕는 것.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정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있어도 정이 없으면 외로워요. 맞아요. 스위스는 부자 나라지만 사람들이 외로워요.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시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스위스의 시스템도 훌륭하고 우리의 정 문화도 소중하고. 네,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였네요. 소피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변하신 걸 보니 정말 기뻐요. 우리 아기도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다 배우며 자랄 수 있겠네요. 그래. 스위스의 체계성과 한국의 따뜻함을 다 가진 아이로 키우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절대적인 게 아니었구나.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특히 저처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싶다고. 병원에서 돌아온 저녁,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해서 링크드인에 올리고 싶었어요.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인 사위를 반대했던 스위스 은행가의 고백.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위스 UBS 은행의 리스크 관리 이사입니다. 3년 전 딸이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고 문화가 다르고 딸이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전 임신한 딸이 위급하다는 소식에 한국을 방문했고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저는 스위스 은행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의 경험들을 자세히 썼어요. 5만 원짜리 샤인머스켓이 길거리에 무방비로 놓여 있었습니다. 금목걸이를 파는 노점에는 보안 요원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가게에서 손님들이 알아서 계산하고 갔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우리 은행은 수십억을 들여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남편의 보안 회사는 최첨단 기술로 도난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그 어떤 기계도 없이 오직 사람들 간의 신뢰만으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만난 사위였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거부했던 그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스위스가 더 선진국이라고 믿었지만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한국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과 따뜻한 정이었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가 매일 관리하는 리스크가 정말 리스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해 만든 허상일까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신뢰는 주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제 딸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늦었지만 그것을 인정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조금 떨렸어요. 제 고백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랐거든요. 처음 1시간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동료들부터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네요.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한국에 그런 문화가 있다니 놀랍네요.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점심 무렵 조회수가 1000을 넘어섰어요. 공유도 100번 이상 되었고요.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독일 은행에서 일하는데 정말 공감됩니다. 우리도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런 신뢰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부럽네요. 일본인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점점 서구화되면서 잃어가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댓글도 많았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니 감동입니다. 저희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특별한 거였네요. 사위분이 정말 좋은 분인가 봐요. 축하드립니다. 저녁이 되자 조회수는 만을 넘어섰고 공유는 500번이 넘었어요. 토마스가 놀라워했습니다. 와, 이렇게 반응이 클 줄 몰랐네. 다음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BBC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안나 브루너 씨, 당신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신가요? 이어서 CNN,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한국의 KBS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화제입니다. 인터뷰를 요청드립니다. 태연이 통역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첫 인터뷰는 BBC와 했습니다. 브루너 씨, 스위스의 금융 전문가로서 한국의 신뢰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려 하지만 신뢰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까요? 오히려 현대 사회일수록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적 가치가 더 중요해지니까요. KBS 인터뷰는 더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인 사위를 반대하셨다가 생각을 바꾸신 계기가 뭔가요?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태연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요. 한국 문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정문화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신뢰의 경제. 스위스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제 링크드인 팔로워가 하루 만에 10,000명이 늘었고 게시물 조회수는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메시지도 쏟아졌어요. 당신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할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독일인입니다. 당신 말이 100% 맞아요. 한국의 신뢰 문화는 정말 특별합니다. 스위스 은행가가 이런 말을 하다니 놀랍네요. 금융계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저도 한국인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입니다. 부모님이 3년째 저희를 인정 안 하시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보여드렸더니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제 이야기는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퍼졌고 전 세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테드 토크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어요. 신뢰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이죠. 소피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엄마가 유명인이 되셨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게 중요한 거지. 정말 그랬어요. 제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지만 그만큼 세상에는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잉그리드였어요. 안나. 저예요, 잉그리드. 병원 카페에서 다시 만난 잉그리드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어딘가 수줍고 불편해 보였죠. 당신 이야기를 봤어요. 링크드인에서. 그리고 BBC 인터뷰도. 잉그리드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당신께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잉그리드 씨,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신 글을 읽고 나서 제 남편과 싸웠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이 3년 동안 한국을 욕하니까 우리 가족이 여기서 행복할 수 없었다고. 잉그리드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이 한국 학교에서 친구를 못 사귀는 것도, 아들이 태권도 학원을 그만둔 것도 다 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계속 한국을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아이들도 마음을 닫은 거죠. 그런 일이. 그래서 어제 다시 시장에 갔어요. 이번엔 정말 열린 마음으로요. 잉그리드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으로 상인분들과 대화를 해봤어요. 서툰 한국어로요.
그런데 다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제 한국어를 칭찬해 주시면서 귤을 하나 까서 주셨어요. 맛있어요? 더 먹어요 하시면서요. 잉그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그 시장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떡볶이도 먹어봤어요. 항상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해서 근처에도 안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주인 할머니가 맵지 않아요? 하고 걱정해 주시고 잉그리드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장에 독일어를 할 줄 아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젊었을 때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셨대요. 정말요? 네. 그 할아버지가 독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독일도 좋은 나라지만 한국도 좋은 점이 많아요 하시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잉그리드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국 사람들이 김치 냄새 싫다고 하는데 독일 사람들 소시지 냄새도 우리한텐 낯설어요.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현명한 말씀이네요. 정말 그래요. 제가 3년 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독일 기준으로만 판단했죠. 잉그리드는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안나, 미안해요.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만 했던 것.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제부터라도 달라지려고요. 아이들에게도 한국의 좋은 점을 알려주고 한국 친구들도 사귀게 하고 그때 잉그리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죠. 엄마, 나 한국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 잉그리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친구? 누구? 수빈이. 같은 반 친구야. 엄마가 한국 좋다고 했잖아. 잉그리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도 되지. 재미있게 놀고 와. 전화를 끊고 잉그리드가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아이들에게 사과했어요. 엄마가 틀렸다고.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아이들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눈을 반짝이더군요. 잉그리드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시장에서 산 떡이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인절미라고 하던데 정말 맛있어요. 우리는 함께 떡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안나,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제 딸도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K-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런데 제가 계속 말렸어요. 공부에 방해된다고. 그랬군요. 이제는 응원하려고요. 딸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면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오히려 한국어도 배우게 하려고요. 잉그리드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참, 내일 시장에 같이 가실래요? 제가 알게 된 좋은 가게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좋아요. 다음 날, 잉그리드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제 시장 지리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 반찬 가게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처음엔 너무 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허전해요. 하, 정말요? 그리고 저기 생선 가게 아저씨는 독일 축구 팬이에요. 분데스리가 이야기하면 신나서 막 설명해 주세요. 잉그리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과일 가게에서 잉그리드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독일 아가씨, 오늘도 왔네? 네, 오늘은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웃으며 사과를 하나씩 깎아주셨어요. 친구분도 외국 사람이네? 어디서 오셨어요? 스위스요.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 이것도 드세요. 포도까지 한 송이씩 따서 주시는 인심에 우리는 감동했어요. 떡볶이 가게에서 잉그리드가 자랑스럽게 주문했습니다. 이모님, 떡볶이 2인분이랑 순대 1인분 주세요. 우리 독일 손님,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우리는 맛있게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나, 알아요? 이 떡볶이 가게가 30년 됐대요. 레시피도 30년 전 그대로고. 와, 대단하네요. 독일에서는 미슐랭 스타를 받으려고 난리인데 여기는 그냥 맛있으면 손님이 알아서 찾아와요. 이게 진짜 맛집이죠. 잉그리드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시장을 나오면서 잉그리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안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편견 속에 살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 배우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다름에서 배울 점이 더 많다는 것. 헤어지면서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제 딸이 나중에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도 이제는 축복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태연 씨 같은 좋은 사람이라면요. 당신이 정말 복 받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계속 퍼져나간다는 것을. 제 작은 깨달음이 잉그리드를 변화시켰고, 잉그리드의 변화가 그녀의 가족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거겠죠.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2, 3주 후 소피가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도 건강했고 이제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기만 하면 됐어요. 저와 토마스는 스위스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막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데 떠나야 한다니. 엄마, 아빠, 자주 오세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잖아요. 소피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석 달에 한 번은 꼭 올게. 아기 태어나면 바로 오고.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태연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비행기에서 읽어보세요. 비행기에서 펼쳐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께. 처음 뵀을 때의 어색함이 이제는 따뜻한 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이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스위스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소피와 아기, 그리고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곧 스위스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태연 올림. 토마스도 편지를 읽고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말 좋은 사위를 얻었어. 그러게. 우리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스위스에 돌아온 후 저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UBS 은행에서 특별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제목은 신뢰 경제의 효율성, 한국에서 배운 리스크 관리였죠. 강당에 모인 200여 명의 직원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리스크를 계산하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진짜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한국 시장의 사례를 들려주자 다들 놀라워했어요. 신뢰가 있으면 감시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복잡한 계약서도 필요 없죠.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십니까? CFO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너 씨, 그건 작은 시장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국제 금융에서는 불가능하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고객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그들도 우리를 신뢰할 것입니다. 과도한 서류와 절차가 오히려 불신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발표 후 많은 동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나, 내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우리도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아. 한편 토마스의 회사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을 더 신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해. 감시 카메라를 줄이고 자율 출퇴근제를 시작했어. 어떤 반응이야?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갔어. 직원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더라고. 더 놀라운 변화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제 링크드인 글을 읽은 이웃들이 모여서 신뢰 장터를 만들자고 제안한 거예요. 안나, 당신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전, 동네 광장에서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이나 중고 물품을 파는 거였죠. 첫날은 걱정이 많았어요. 현금함을 열어두고 셀프 계산을 하게 했는데 과연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정직했어요. 오히려 거스름 돈을 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거 너무 맛있어서 더 드릴게요. 한 달 후 신뢰 장터는 동네 명물이 됐어요. 이웃들이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물건도 교환하고. 전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다 알아요. 맞아요. 동네가 정말 따뜻해진 것 같아요.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브루너 씨,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한국에서 배웠어요. 신뢰가 만드는 기적을요.
시장은 점점 커졌고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시작됐어요.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일이 있었어요. 다들 실망했죠.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다음 주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급하게 가느라 깜빡했어요. 이거 2배로 드릴게요. 실수였던 거죠. 그 일 이후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조심하게 됐어요. UBS 은행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고객 응대 시 서류를 줄이고 신뢰 기반 프로세스를 도입했어요. 처음엔 반발이 있었지만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자 다들 인정했죠. 브루노, 내가 맞았어. 고객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됐어. 토마스 회사는 더 과감했어요. 제로 감시 존을 만들었습니다. 특정 구역에는 감시 카메라를 아예 설치하지 않고 직원들의 자율에 맡긴 거죠. 처음엔 이사회에서 난리였어. 미쳤냐고. 하지만 3달 후 결과를 보고는 다들 놀랐지. 어떤 결과였어? 도난이나 문제가 전혀 없었어. 오히려 직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더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분위기가 생겼어. 이런 변화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스위스의 부는 신뢰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나왔죠.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취리 시청에서 실내 특구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특정 구역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실험이었죠.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브루너 씨,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니까요. 첫 달은 혼란스러웠어요. 규칙에 익숙한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범죄율이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니까 오히려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8개월 후 소피가 아들을 낳았어요. 저희는 바로 한국으로 날아갔죠. 엄마, 아빠, 만나요. 여러분의 손자 레오예요. 레오라니 국제적인 이름이었어요. 한국 이름도 있어요. 태우. 큰 호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요. 태연의 부모님도 오셨어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사돈, 스위스도 많이 변했다면서요? 네. 한국에서 배운 덕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서로 배우는 거죠. 우리도 스위스의 정확함과 체계를 배워야 해요. 돌잔치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했어요. 레오가 돌잡이에서 붓을 잡자 모두가 박수를 쳤죠. 학자가 되겠네. 스위스와 한국을 잇는 학자가 되길. 돌잔치에 잉그리드 가족도 초대했어요. 그녀의 딸이 한국어로 축하 노래를 불러서 모두를 놀라게 했죠. 우리 딸이 한국어 학원에 다녀요. 내년에는 한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대요. 잉그리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스위스로 돌아온 후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신뢰의 경제학, 한국 시장에서 배운 미래. 책이 출간되자 많은 나라에서 번역 출판 요청이 왔어요. 특히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 큰 반향이 있었죠. 북투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차가워진 것 같아요. 시스템은 완벽한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 시장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완벽한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이요. 1년 후 스위스 신뢰 특구는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UBS 은행은 신뢰 금융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어요. 복잡한 서류 대신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 서비스였죠. 처음엔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사고율이 기존 상품보다 낮자 업계가 놀랐어요. 신뢰하니까 고객들도 더 책임감을 갖는구나. 토마스의 회사는 이제 신뢰 보안의 선두주자가 됐어요. 기계적 감시보다 인간적 신뢰를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죠. 매년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는 계속 배웁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고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해요. 할머니, 또 오셨어요? 이제는 시장 상인들이 저를 알아봅니다. 우리 스위스 할머니, 책 잘 봤어요. 우리 시장 유명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뭘 했겠어요. 원래 좋은 곳이었는데
제가 늦게 알아본 거죠. 레오가 5살이 된 2025년 5월, 우리는 가족 모두 한국으로 여행을 왔어요. 통인시장을 구경하는 레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그 유명한 시장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많은 걸 배운 곳이야. 레오가 과일 가게 앞에서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왜 이모들이 그냥 과일을 줘요? 정이라는 게 있거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야. 나도 정 가지고 싶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서로를 믿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스위스 은행가 안나 씨의 한국 재래시장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한국인 사위를 극도로 반대했던 안나 씨가 재래시장에서 목격한 신뢰의 경제에 충격을 받고 그 작은 깨달음이 어떻게 큰 변화로 이어졌는지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아름다운 신뢰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